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는 우리가 흔히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 혹은 20년을 말할 때 자주 언급됐던 단어들인데요.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긴 하지만 앞에 두 가지, 저출산과 저성장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심화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될까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린 연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런 현재 우리의 경제적 상황, 인구 구조적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우리의 투자 전략을 함께 짜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조경상 팀장과 함께 바로 이 제로 이코노미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미래와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신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에서 이제 고객님들 이제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산 예. 관리라고 하면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ETF라든지 ETF 또는 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 예.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나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DC, IRP, 연금저축과 같은 이제 은퇴 자산을 어떻게 자산 운용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문 같은 거 보게 되면 기존의 연금을 은행에서 주로 예금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를 많이 옮긴다고 그러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 그 일주일이라고 보면요. 예. 7, 8분 오. 정도 오시는데 그게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오시고요. 예. 이제 이분들이 실제로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까 예. 그리고 나서 좀 은퇴하고 나서 좀 바쁘게 사신 거죠. 예.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늘어난 게 없는 거죠. 아. 그러고 나니까 이제 머니무브라고 우리 흔히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은퇴 자산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이제 은행에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조금 아쉬운 건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예. 잘 오시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데 예. 오지는 않으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오시는 내방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예. 그 금액의 규모도 상당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단순하게 안전하게만 운영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더 위험한 거구나. 네. 라고 느끼셔서 이제 좀 투자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저희가 이제 책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도 알아보고 자산 관리도 알아보고 어떤 경제 문제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 오늘 조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제로 이코노미라고 돼 있는 책인데 제로 좀 이름이 하여튼 제로가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 맞아요. 예? 원래 제로가 들어가면 좀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이 좀 오긴 오거든요. 네. 또 이 책의 부제가 모든 것이 제로를 향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기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로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을 이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이 책의 메시지를 왜 귀담아 들으셨으면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소개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배경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고객님들께서 금융기관에 오셔서 연금이라든지 노후자산을 상담을 하실 때 예.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운용해요가 아니라 미래에셋증권, 그러니까 당신의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얼마 받아요? 수수료 얼마 받아요? 금리는 얼마 줘요? 예, 아니면 예. 저기 다른 증권사를 가면은 사은품을 이런 걸 준다던데 아. 여기는 뭘 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조언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다른 곳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그 고객님들께서 그런 가격들을 결정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실제로 보면 내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 모습을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이 제로 이코노미 책에서 그 투자자분들이 연금자산 같은 거 운영할 때, 뭐 일반 돈도 마찬가지고 운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는지. 네, 우선은 이제 연금자산을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예. 안전자산 또는 안전자산 중에서 금리 높은 거 예. 이런 위주로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현금흐름이라는 거는 미래에 계속 발생하게끔 예.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예. 설계를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100% 예측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 걸 우리 가늠하면서 네. 자기 연금 자산을 이런 구조적 변화 속에서 어떻게 불려나갈지를 같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이제 고민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제로 이코노미라는 말의 정의, 네. 실체,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책에서 나오는 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사회 현상들이 예. 굉장히 낮은 수치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예. 부분을 말을 해주는 건데요. 예. 쉽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2년 연속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떤 생산 활동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를 담당하게 되는데 예. 이 부분에서 이제 공백이 생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예. 있기 때문에 그 미래 경제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진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양극화가 좀 더 많이 심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자산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기존에 자산이 있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 자산이 없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거나 실제로도 자산이 축소되어 보이는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의 인플레이션과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게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 보시면 이제 안전자산으로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금리라든지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 효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제로 이코노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세 가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출산. 정말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합계 출산율은 정말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너무 지금 저출산이 낮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 안 낳는 거 익숙해서 그런 건지, 다른 나라 이 인구학자들이 보게 되면 거의 경악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부의 양극화도 얘기해 주셨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떤 현금의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 인구구조 얘기부터 같이 나눠볼게요. 인구구조에서 근데 또 반론도 있어요. 이게 저성장 인구구조가 이제 지금 그 플러스 효과보다 한국 사회가 마이너스 효과 가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상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것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그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 인공지능 컨퍼런스 같은 거 한국에서 좀 많이 한대요. 그 기사가 내용이 보니까 한국이 고령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한국이 AI라든가 이런 것들 더 빨리 흡수하려고 그러는 사회적인 개방성과 토대가 많이 있어서 세계적인 이제 AI 업체들도 한국에서 연구를 하려는 많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생산의 측면에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노동할 수 있는 인구들이 공백이 생겼던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데요. 생산을 해서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걸 소비해야 되는 소비시장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합계 출산율이 제로 아니면 낮은 수준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엔 고령층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고령층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 자산으로만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비를 늘리기는 어렵고요.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텐데, 그럼 새로운 인구층이 유입이 돼서, 연령층이 유입이 돼서 그 소비 시장을 받쳐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일어나고요. 실제로 한 5년 전인가요? 일본이 이런 부분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들어보시는 땡땡 양품, 이런 것들, 가격 파괴 현상들이 나온 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의 현상을. 가격 파괴란 말이 일본에서 넘어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은 그 마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드린 게 이 소비시장 쪽이지만, 결국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를 해서 생산이 되면 이것들도 역시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마진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산업에 육성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라나서 이런 산업에서 이제 고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받아가게 될 소득 수준은
예전에 저희나 저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임금 수준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이렇게 가게 되면 소비 시장이 위축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하나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 쪽에서만 반박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저도 한 가지 더 좀 뭐 궁금한 거 이 책을 토대로 말씀하실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어찌 보면 성장 분야잖아요. 성장 산업에 대해서 저성장이 될수록 성장 산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건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건 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기본적으로 봤었어도 그러면은 정체되어 있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앞으로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성장이 되더라도 네. 우리 성장하는 분야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 유일한 돌파구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레버리지 투자하시잖아요. 예. 사실 이게 저성장이 되고 저금리가 되면 소위 말해서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된다거나 네. 아껴 써서 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어찌고 보게 되면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어떤 인간의 본능이 더 꿈틀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대단한 게 한국에서 2배 레버리지가 성에 안 쳐셔가지고 네. 또 미국에 원정을 가셔서 네. 거기서 뭐 3배, 4배짜리 질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어떤 저성장과 이 저금리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네. 한국 사람 원래 투기적이야 그게 아니라 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더 빨리 부자가 되시려는 분들이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분들도 이런 우리가 삼저 시대, 그죠? 신삼저 시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이런 분들한테. 보통은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저도 이제 지점에 있다 보면 예. 고객님들의 계좌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봐야죠. 관리해 드리려고 그러면 네. 가끔 봐야죠. 그죠? 이제 이 변동성, 특히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베팅을 하는 특히나 이제 2배, 3배 이렇게 레버리지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예. 우선 첫 번째 우선 레버리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내가 돈을 운용하겠다라는 정책으로 삼기는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러한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때까지 예측을 해야 되고 예.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투자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게 감정의 컨트롤이 잘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손실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이 잠깐만 후달린다고 그러죠. 네. 다리에 힘이 빠지고 후달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 반대에 숨어 있는 위험이라든지 나의 판단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투자할 건지 이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제 이쪽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손 크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팀장님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현대증권문사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엄의 조언. 투기는 하지 마라. 근데 투기를 할 거면 여가형 계좌, 네. 놀이용 계좌, 투기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한도를 정해놓고 해라. 네. 근데 당신의 미래가 걸린 돈, 노후 자금이나 이런 거는 투자를 해라. 네. 그러니까 이 돈과 섞이지 않게 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올인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이제 좀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